운명은 종종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를 꾸밉니다. 가장 극적인 무대가 될 조선의 왕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주인공이 태어나려는 순간입니다. 침실을 붉게 물들인 한 줄기 빛, 30년 넘게 후사 없이 통치해온 왕의 절박한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들려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의 짧은 생애가 어떻게 한 왕조의 미래를 뒤흔들게 될지를. 1782년 9월 7일 창덕궁 연화당.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30이 넘도록 자식 없이 지내던 정조 임금의 첫 아들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날 밤 한 줄기의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길한 조짐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는 이렇게 말하며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넘게 후사를 보지 못했던 임금의 첫 아들. 신하들은 이 소식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왕자의 출생은 단순한 경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는 불임이었고 그의 원빈 홍씨는 입궁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빈 윤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설치한 산실청은 30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가 총애하던 궁인 성씨가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정조의 말처럼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기쁨을 넘어 왕조의 미래와 직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훗날 무뇨세자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아이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은 없었던 듯합니다. 정조는 여전히 화빈 윤씨의 산실청을 유지하며 그녀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조가 첫 아들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본 첫 자식,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으니 그 자체로 큰 경사였습니다.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빈 윤씨의 임신 발표 후 20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그녀의 출산에 대한 기대를 이미 접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윤씨가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면 또 다른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성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82년 11월 27일 원자정오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는 왕자에게 원자의 호칭을 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조는 망설임을 보입니다. 마땅히 자전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답합니다. 9월 이후로 천심의 지향이나 인심의 기대가 오직 호칭을 정하는 한 가지 일에 있습니다. 자궁에 계신 자전께서도 반드시 명을 더디 내린다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여쭈어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조는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원자정오를 진행합니다. 원자의 호칭을 정하는 것은 무진년과 을묘년에 하교한 것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소원을 조차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겠으니 해조로 하여금 관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라. 이렇게 3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정조는 화빈 윤씨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첫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 1782년 12월 28일 궁인 성씨는 정식으로 소용으로 책봉되고 1783년 2월 19일에는 의빈이라는 칭호를 받아 정일품까지 오릅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조선 왕실에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정조는 무뇨세자를 위해 새로운 세자궁인 중의당을 건립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자에게는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와 신하들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왕자는 점점 자라납니다. 탄생부터 기이한 징조가 있었던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병풍 사이에 글자를 분별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장난감보다는 서책을 더 좋아했으며 1살이 되기도 전에 방에 불이 났을 때 남들이 모르는 사이 먼저 알아차려 사람들을 구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1784년 7월 2일 무뇨세자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보양관 좌의정 이복원과 우의정 김익이 상소를 올립니다. 원자의 지혜와 생각이 점차 깨우쳐지고 호기심이 장차 싹트게 될 터인데 빈사의 직임과 강독의 관직을 가지런하게 숫자대로 갖추고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서 모시게 한다면 어찌 미천한 신하 한두 사람이 한 달에 1번 만나서 가르치는 것보다 좋지 못하여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정조는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실로 종묘사직의 큰 계책이다. 내가 어찌 허락하기를 꺼리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원자를 세자로 삼도록 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1784년 7월 6일 무뇨세자의 이름이 양으로 정해지고 8월 1일에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공식 책봉식이 거행됩니다. 당시 무뇨세자의 나이는 불과 22개월, 만 1세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된 순간이었습니다. 책봉식은 정전인 창덕궁 인정전에서 치러졌으나 무뇨세자 본인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책봉례와 수책례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책봉 당일 인정전에서 정조가 대신들을 모아두고 왕세자 책봉을 선포한 후 임금의 사자들이 책봉 교명과 책인을 가지고 동궁 중의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책례에서 교명과 책인을 받는 역할은 세자시강원의 궁녀들이 대신 맡았고 아기 왕세자는 사별에만 올렸습니다. 무뇨세자의 책봉은 조선 왕실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장래를 위해 최고의 교육을 준비했으며 백성들도 새로운 왕세자의 탄생과 책봉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왕세자의 운명이 얼마나 짧고 그의 죽음이 조선 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1784년은 무뇨세자에게 운명의 해였습니다. 22개월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며 그의 짧은 생애에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해 동복 여동생인 옹주도 태어났으나 불행히도 태어난 지 2달이 안 된 5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뇨세자 가문에 들이운 첫 번째 슬픔이었습니다. 무뇨세자의 세자 생활은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정조는 무뇨세자를 위해 새로운 세자궁인 중의당을 지을 정도로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무뇨세자 탄생을 기념해 왕실 어른에게 조노를 올린 의례,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책례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정조가 왕세자궁인 중의당의 칠림한 도목정사가 모두 궁중 행사도로 그려져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정조가 무뇨세자에게 얼마나 큰 애정과 기대를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조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당시 31세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다 15년을 기다려 취한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무뇨세자를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분신이자 왕조의 미래로 여겼습니다. 무뇨세자의 총명함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병풍 사이의 글자를 분별할 정도였으며 장난감보다는 서책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어린 세자가 너무 일찍 철들까 염려해 정식 교육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천자문을 주고 빌료를 두고서도 개강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일찍 철드는 것을 꺼려서였다. 무뇨세자의 총명함은 여러 일화로 전해집니다. 일찍이 밤중에 방에 불이 났을 때 좌우에서 모시는 이들은 자느라 알지 못했으나 무뇨세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불이 난 것을 깨닫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무뇨세자가 태어난 지 한 해가 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자로 책봉되기 전
궁중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무뇨세자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재촉하기를 마치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하늘이 내린 운명을 어린 무뇨세자가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785년 무뇨세자는 사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자로서의 교육과 의례로 채워졌으며 정조의 깊은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1786년 봄 조선 전역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질병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병이 왕실까지 침범했습니다. 무뇨세자가 홍역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고 병세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정조는 종묘와 사직에 2번이나 기도제를 올리며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786년 5월 11일 무뇨세자는 5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된 그가 가장 짧은 세자 생활을 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제문 효세자 효창묘 신도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 무뇨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무뇨세자가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 보인 모습은 정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소리내어 나를 재차 불렀는데 내가 가서 보자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으니 어찌 내게 작별을 고하려던 것이겠는가? 아마도 내가 구해주어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정조는 자신이 아들의 병을 미리 걱정하지 못한 것을 크게 자책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의 탄생이 늦는 것을 걱정하다가 다행히 그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는데 그가 탄생한 경사를 믿고 부모로서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는 마음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리저리 헤맨 끝에 구할 수 있는 약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영영 이별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때 아비가 된 것이 부끄러웠다. 무뇨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는 시호를 무뇨라 내리고 묘의 이름은 효창묘로 지정했습니다. 효창묘는 당시 고양군 율목동에 있었으며 송림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뇨세자가 죽고 5개월 뒤인 1786년 9월 14일 생모인 의빈 성씨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무뇨세자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는 모자가 사후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조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정조는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의 묘에 몇 번이나 거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 거둥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 이후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제 의빈 치제제문에서 정조는 의빈이 죽기 전 뱃속의 아이가 무뇨세자와 같은 기운을 가졌다며 형제가 틀림없이 매우 비슷하고 꼭 닮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역시 세상을 떠나버려 무뇨세자의 남은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했습니다. 이처럼 무뇨세자의 죽음은 정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무사히 보위에 올라 19세에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복 동생 순조는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후 외척 세력인 반남 박씨와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이어지며 왕권이 약화되었습니다. 무뇨세자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도 정치의 암흑기는 피할 수 있었을까? 외세의 침략과 강압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에게 무뇨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아들의 상실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1786년 한 해 정조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그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후계자의 상실은 왕실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정조의 개인적 슬픔은 국가적 위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무뇨세자가 사망한 후 정조는 자주 효창묘를 찾았습니다. 거둥고개라는 이름이 남을 정도로 정조는 아들의 무덤길을 자주 찾았습니다. 왕이 직접 작성한 어제무뇨세자 효창묘 신도비에는 그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세자 양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4달이 되어 빌렴하였으며 또 발이 나고 장사를 지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또 아득하여 꿈인 듯 참이 아닌 듯 하였다. 정을 둘 곳이 없어졌음을 의심하였고 처지를 바꿀 수 없음을 믿게 되었으며 이치를 알 수 없음에 아득하여 또 꿈인 듯 참이 아닌 듯 하였다. 만약 세자의 생이 달리 끝났다면 과연 여기에서 그치고 말았겠는가? 정조의 비문은 어린 아들의 영민함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병풍 사이의 글자를 구별했다는 일화, 책을 특별히 좋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1살도 되지 않았을 때 불이 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세자가 울어 화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무뇨세자의 사망에 관한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정조는 병세가 위독해지자 소리내어 나를 재차 불렀는데 내가 가서 보자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으니 어찌 내게 작별을 고하려던 것이겠는가? 아마도 내가 구해주어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아들을 구하지 못한 아버지의 자책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정조가 꿈에서 무뇨세자를 만났다는 기록입니다. 시호를 내린 날 새벽에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는데 호련히 규삼의 공정책 차림으로 나타나 무릎 앞에서 작별을 고하기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가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곧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니 한바탕 꿈이었다. 정조는 이 꿈을 통해 아들의 지극한 사랑과 효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뇨세자의 죽음은 정조를 깊은 자책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의 탄생이 늦는 것을 걱정하다가 다행히 그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는데 그가 탄생한 경사를 믿고 부모로서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는 마음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영영 이별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때 아비가 된 것이 부끄러웠다. 정조는 비명에서 어렵게 얻었는데 빠르게 앗아감은 귀신의 짓인가 사람의 짓인가? 나는 물을 수도 없으니 그의 병을 일찍부터 걱정하지 않은 것이 한스럽도다. 라고 적으며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무뇨세자의 죽음 후 정조는 왕세자가 없는 상태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의빈 성씨의 죽음이었습니다. 무뇨세자가 죽은 지 5개월 후인 1786년 9월 14일 의빈 성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어제이빈 치제제문에서 의빈 성씨가 죽기 전 임신 중이었으며 그 태중의 아이가 무뇨세자와 같은 기운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정조는 무뇨세자의 남은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했습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서도 정조는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정조대왕 행장에는 5월에 무뇨세자가 죽어 왕은 슬픈 생각에 겨를이 없는 처지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날마다 유사들을 단속하여 민간의 유행병 치료에 전력하게 하였으므로 매우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슬픔 속에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는 정조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무뇨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는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왕비 효의왕 후와의 사이에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후궁을 들여 후계자를 얻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1787년부터 정조는 세자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87년에는 김귀주를 귀인으로 맞이했고 1787년 12월에는 수빈 박씨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1788년에는 화완옹주와 화평옹주를 양녀로 삼아 왕실 내 인적 구성을 보강했습니다. 정조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790년 7월 29일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훗날 제23대 임금이 되는 순조입니다. 순조의 탄생은 정조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뇨세자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정조에게는 더 이상 무모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조는 순조가 태어난 날 궁중의 뜰에서 직접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정조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순조가 태어나기 전 정조는 1789년에 장원세자의 능을 이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표현이자 새로운 후계자를 맞이하기 위한 정조 나름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순조는 무뇨세자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정조는 순조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지만 무뇨세자 때와 같은 조급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무뇨세자의 요절이 정조에게 준 교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조가 태어난 후에도 정조는 여전히 무뇨세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뇨세자의 사당인 문이묘를 지어 영혼을 위로했고 의빈 성씨의 사당인 의빈궁도 함께 건립했습니다. 이 두 사당은 경모궁 근처에 지으려 했으나 결국 종로구 안국동에 함께 지어졌습니다. 정조는 순조를 왕세자로 바로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순조가 왕세자로 책봉된 것은 1800년 1월 1일로 당시 순조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이는 무뇨세자가 22개월에 책봉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조는 아마도 어린 나이에 책봉한 무뇨세자의 요절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순조는 좀 더 성장한 뒤에 책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조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이로 인해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제2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무뇨세자의 요절이 가져온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1800년 당시 19세로 친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정순왕 후에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고 이는 결국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무뇨세자에 대한 기억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인 효창묘는 조선 왕실의 중요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고종 황제 때인 1870년 10월 7일에는 고종이 직접 효창묘에 나아가 전배했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효창묘를 효창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조의 통치 방식과 후계자 선정, 나아가 19세기 조선의 정치적 풍경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뇨세자가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조선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무뇨세자의 죽음이 조선 왕조에 미친 영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극을 넘어 깊고 복잡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파장이 19세기 조선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는 무뇨세자 죽음 이후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순조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순조는 1790년에 태어나 1800년 10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1800년 6월에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린 순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1800년 당시 19세로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순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은 1802년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 동안 그녀의 친족인 김조순, 김희주 등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순조의 처가인 안동 김씨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또한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도 세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04년 순조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조근의 딸인 순원왕후와 결혼했습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세도 정치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졌습니다. 순조는 친정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외척인 안동 김씨와 반남 박씨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무뇨세자가 살았다면 아마도 피할 수 있었을 역사적 비극입니다. 무뇨세자는 정조의 적극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고,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달랐고, 조선은 세도 정치라는 긴 터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조의 치세는 183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1800년부터 1834년까지 34년간 통치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외척 세력에게 있었습니다. 순조는 정치보다는 학문과 예술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못한 그의 성장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는 효명세자가 태어났습니다. 효명세자는 1809년에 태어나 1830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순조의 장남으로 무뇨세자처럼 뛰어난 자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효명세자 역시 1830년에 왕세자로 책봉된 후 불과 4년 만인 1834년에 26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은 무뇨세자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어린 아들인 헌종이 8살의 나이에 즉위하게 되었고, 이는 세도 정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종은 1834년부터 1849년까지 통치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안동 김씨 가문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뇨세자의 죽음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 이어지며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조의 후계자인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세도 정치의 시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19세기 조선의 역사에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뇨세자의 죽음이 가져온 또 다른 역사적 영향은 정조 개통의 단절입니다. 무뇨세자는 자식이 없이 어린 나이에 죽었고,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도 일찍 죽었으며,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 역시 24세 죽었습니다. 결국 정조의 직계 혈통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이는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정조의 이복 동생의 후손이 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철종은 1849년부터 1864년까지 통치했지만 그 역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철종도 자식들이 모두 죽은 뒤 후사 없이 사망하자 인조의 아들인 임평대군의 후손이 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뇨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혈통 계승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조 직계의 단절은 왕실의 권위 약화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외세의 침략과 강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정조의 직계 혈통이 유지되었을 것이고, 이는 왕실의 권위와 통치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뇨세자의 죽음은 조선 왕조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기에 강력한 왕권과 개혁 의지를 가진 군주가 있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뇨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 왕조가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호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고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세력균형을 통한 외교 전략을 시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세도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정조는 정조선 황제로 추존되었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문효세자 역시 문효태자로 추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존이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은 제사 때 정조선 황제 제1자 문효세자라는 표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효세자의 역사적 유산은 그의 묘역인 효창원에도 남아 있습니다. 효창원은 고종 때인 1870년에 효창묘에서 승격되었고 이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재래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44년 효창원은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가 의도했던 모자의 나란한 안장은 무시되었고 문효세자는 백부인 의소세자 옆에 의빈 성씨는 EKM 떨어진 후궁묘역에 분리되어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일제에 의한 조선 왕실 문화 파괴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문효세자의 원래 묘역이 있던 용산구 효창동은 후에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김구, 이동영, 조성환, 차이석, 엄황석, 안중근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효세자가 역사적으로 만약의 질문을 남긴 인물이라면 그의 묘역이 독립운동가들의 안식처가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효세자의 사당인 문이묘는 경모궁 근처에 지으려 했으나 그의 죽음 5개월 후 의빈 성씨마저 죽자 종로구 안국동의 의빈궁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순종 황제 때인 1908년 재정을 아끼기 위해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신의를 땅에 묻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들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 있지만 그의 짧은 생애와 죽음이 조선 왕조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효세자가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의 암흑기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외세의 침략과 강압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짧은 생애가 남긴 흔적을 통해 조선 왕조의 운명적 전환을 이해할 뿐입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한 어린 왕세자의 요절이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서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문효세자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유산과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효세자가 남긴 가장 직접적인 물리적 유산은 그의 묘소였던 효창원입니다. 원래 고양군 율목동에 있던 효창묘는 정조가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를 백보 가까이 나란히 안장하여 모자가 사후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배려는 그가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에게 가졌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효창원은 고종 황제 때인 1870년에 효창묘에서 승격되었고 이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재래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44년 효창원은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는 분리되어 안장되었고 정조의 뜻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일제의 조선왕실 문화 파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은 원래 문효세자의 묘역이 있던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후에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김구, 이동영, 조성환, 차이석, 엄황섭, 안중근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효세자의 묘역이 독립운동가들의 안식처가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그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 역사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효세자의 정신적 유산은 그의 아버지 정조의 통치와 개혁 의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개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1789년에는 장원세자의 능을 이장했고 화성을 건설하는 등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삶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그의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 사망 이후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했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후반기 통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문효세자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그의 죽음이 조선 왕조의 운명에 미친 영향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왕이 되었다면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그는 정조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고 19세에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세도 정치의 시작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문효세자의 이복 동생인 순조는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후에는 외척 세력인 반남 박씨와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왕권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 19세기 조선이 외세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효세자의 죽음은 정조계통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효장세자, 의소세자, 문효세자로 이어지는 3대째 장남이 모두 자식 없이 단명했고 효명세자와 헌종 역시 20살이 채 되지 않아 요절하면서 정조의 직계는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조의 이복 동생의 후손이 철종으로 즉위하고 철종도 자식들이 모두 죽은 뒤 사망하자 인조의 아들인 임평대군의 후손이 고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위 계승의 혼란은 왕실의 권위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정조 개인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죽은 후 비문에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혼란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정조는 또한 문효세자의 죽음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의 탄생이 늦는 것을 걱정하다가 다행히 그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는데 그가 탄생한 경사를 믿고 부모로서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는 마음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영영 이별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때 아비가 된 것이 부끄러웠다. 이는 자식의 병을 미리 걱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조의 후회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정조의 심정은 문효세자 사망 후 그의 통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정조는 이후 더욱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했고 새로운 후계자인 순조를 키우는데도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한 것이 순조가 11살이었을 때였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근현대사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문효세자를 기억하는 장소로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던 문희묘와 의빈궁의 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당들은 대한제국 순종 황제 때인 1908년에 재정을 아끼기 위해 철거되었고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의 신인은 땅에 묻혔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가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무뇨세자의 존재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뇨세자의 본래 묘소가 있던 효창원은 일제강점기의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지만 그 자리는 효창공원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뇨세자의 유산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근현대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역사의 만약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세도 정치의 암흑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외세의 침략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뇨세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종종 작은 사건들에 의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한국가의 운명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뇨세자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정조가 무뇨세자의 비문에 남긴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라는 구절은 역사의 불확실성과 인간 운명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면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넘어 역사 속에서 만약이라는 질문을 영원히 던지는 무뇨세자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한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조선 왕조의 운명적 전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와 죽음이 남긴 파장은 19세기 조선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었고, 이는 결국 한국의 근현대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무뇨세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역사 속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의 우연성과 필연성, 개인과 국가 운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무뇨세자의 짧은 생애는 끝났지만 그의 역사적 의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